저는 올해 75입니다.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죠. 남편은 한때 꽤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도 10명 넘게 두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형편이 괜찮았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죠. 큰딸 수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에 목숨을 걸었어요. 남편이 번 돈은 거의 다 아이들한테 쏟아부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 하나도 아끼지 않았죠. 여보, 애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거래처 하나가 부도를 내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사업을 이렇게 말아먹었네.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아직 대학 다니는 아이가 셋이나 있었거든요. 결국 남편은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죠. 경기도에 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애들아,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수진이는 경영학과를 나와서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민준이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 간호사가 됐죠. 막내 지혜는 교대를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세 아이 모두 대학 등록금은 제가 다 댔어요. 남편이 일용직으로 일하며 번 돈과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번 돈을 합쳐서요. 빚도 내고 친척들한테도 손을 벌렸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조금만 빌려줄 수 있어?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렸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 공부만큼은 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해외 연수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엄마,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죠. 그 돈으로 민준이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울컥했죠. 그래, 열심히 하고 와. 세 아이가 모두 결혼할 때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자 1억 원씩 결혼 자금을 마련해 줬어요.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었습니다. 수진이는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행복하게 시작하는 게 엄마 소원이야. 민준이도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아이 모두에게 똑같이 해줬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훌륭하게 자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죠. 여보, 우리 애들 다 잘 됐어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고생이 헛되지 않았소. 그렇게 아이들을 다 결혼시키고 나니 우리 손에 남은 건 경기도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7억 원쯤 되는 집이었죠. 이 집만 있으면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남편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자리를 잡았으니 걱정할 게 없었어요. 수진이는 중견기업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민준이는 대학병원에서 인정받는 간호사가 됐죠. 지혜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지내세요. 명절 때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성공했으니까요. 우리 애들 잘 됐어. 이제 우리도 행복하게 살자. 남편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더군요. 그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진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다가 그만 바닥에 고꾸라진 겁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흔들었죠.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어요. 그 10분이 평생 제일 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혈당 관리를 전혀 안 하셨나 봅니다.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됐어요. 남편은 당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죠. 검사도 귀찮다며 안 받았어요. 괜찮아. 나 멀쩡한데 뭘. 그렇게 말하던 남편이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저는 통장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퇴원한 후에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었죠. 제가 부축해야 했습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갔어요. 인슐린 주사에 혈당 체크기, 각종 약들.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게 많았습니다. 병원은 한 달에 2~3번씩 가야 했어요. 검사할 때마다 10만 원씩 들어갔죠. 그리고 기저귀도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남편도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미안해. 내가 이 꼴이 됐네.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기저귀 값만 한 달에 10만 원이었어요. 게다가 침대 시트도 자주 갈아야 했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다시 쓰러졌어요.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보름 동안 입원했죠. 퇴원할 때 나온 병원비는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저축했던 돈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받는 걸 합쳐서요. 관리비가 15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10만 원, 식비로 40만 원, 남편 약값 30만 원, 병원비 평균 20만 원, 기저귀값 10만 원. 계산해보니 매달 50만 원씩 부족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저축해둔 돈도 이제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 돈으로는 1년도 버티기 힘들었죠. 남편은 이제 24시간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두면 위험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저혈당이 와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죠. 저는 남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것조차 조마조마했어요. 여보,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움직이면 안 돼요.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포기했어요. 마트 가는 것도 최대한 빨리 다녀와야 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화장실 가야 한다고 깨우면 일어나서 부축해야 했죠. 하룻밤에 3~4번씩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남편 약 챙기고 식사 챙기고 기저귀 갈고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무척 늙어 보이더군요. 주름도 깊어지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제 5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1,0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이야.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걱정했죠. 약값은 줄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약을 안 먹으면 더 위험해지니까요. 병원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비를 줄여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했어요. 당뇨 환자는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어요. 애들한테 손 벌리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평생 아이들한테 해주기만 했지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용돈 드린다고 해도 거절했죠.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잘 사는 게 엄마 기쁨이야. 그렇게 말하던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다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큰딸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진이가 받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번째 벨이 울리고 나서야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니, 제가 예민해진 걸까요? 수진아, 엄마야. 통화 괜찮아? 네, 말씀하세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게, 아빠 병원비랑 약값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마 돈 달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재촉했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한데 각자 매달 15만 원씩만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애들 학원비가 얼만데요? 저희도 빠듯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엄마, 저도 힘들어요. 애들 둘 키우는 게 얼마나 돈 드는지 아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큰애가 지금 중학생인데 학원만 3개 다녀요. 작은애도 초등학생인데 영어, 수학, 피아노.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도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보너스도 깎였어요. 저도 여유가 없다고요.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민준이는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엄마가 부탁이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데 15만 원씩만 보태줄 수 있을까? 민준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맞벌이인데 생활비가 빠듯해요. 그래도 내가 간호사잖니. 아빠가 많이 아프신데. 엄마, 제가 간호사라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와이프도 일하지만 애들 키우고 집 대출 갚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여유 생기면 그때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 희망은 막내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세 아이 중에서 제일 착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언니 오빠 챙기고 그런 아이였죠. 저는 지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지혜의 목소리는 다른 애들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그러는데. 저는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만 원씩만 도와달라고요. 아, 네. 알았어요, 엄마. 지혜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고마워, 지혜야. 엄마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지혜는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지만 입금된 돈이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아이 모두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2번, 3번. 계속 연결음만 울렸죠. 민준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민준이도 받지 않았어요. 지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는 받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지난번에 부탁한 거. 엄마, 죄송한데 지금 바빠요. 지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줄래?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민준이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 엄마 전화 좀 받아줘. 역시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지혜한테도 보냈죠. 지혜야, 엄마 목소리 듣고 싶다. 전화해줘. 지혜도 읽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 아이 모두 받지 않았어요. 이달도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추석에 집에 올 거지?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집에 일이 있어서요. 애들이 감기 걸렸어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다음에 갈게요. 끊을게요. 민준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추석에 얼굴 보자. 엄마, 처가 가야 해서요. 죄송해요. 작년에도 처가 갔잖니. 올해도 가기로 했어요. 나중에 볼게요. 지혜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추석에 집에 와. 엄마, 애가 아파서요. 병원 다녀와야 해요. 그럼 다음 날이라도. 바빠요, 엄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추석 당일 우리 집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애들이 안 온다고? 남편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응, 다들 바빠서 그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아이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걸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명절 음식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 자식들은 전화 한 통 받지 않는구나. 겨우 15만 원 부탁했을 뿐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외면하다니.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제 2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석 달도 버티기 힘들었죠. 어떡하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가쁜 숨소리가 들렸죠. 여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끼리 삽시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요. 우리 둘이서 살 방법을 찾읍시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죠. 이 집을 팔아야겠다고요.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파트 매물로 내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사장님이 말했죠. 이 동네 시세가 요즘 좋아요. 7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7억에 내놓아 주세요. 대신 빨리 팔아주세요.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부동산 사장님이 집에 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태가 좋네요. 금방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물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보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남편은 침실에 누워 있었죠. 젊은 부부가 왔어요. 집안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2주일 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7억의 매매가 성사됐어요. 중개 수수료를 빼고 실제로 받는 돈은 6억 8천만 원이었죠. 계약금 7천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저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집을 팔았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을 팔았어요. 7억이에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길거리에 나 앉아요.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됐구나.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식들은 우릴 외면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살아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 꼴이 돼서. 괜찮아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한 달 후 잔금을 받았습니다. 6억 1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계약금까지 합치면 6억 8천만 원이었죠. 저는 그 돈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요. 다음 날 저는 작은 빌라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빌라였어요. 월세 50만 원에 보증금 1천만 원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 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보여줬어요. 여보, 여기서 우리 살아요. 남편은 작은 빌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좋겠어.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그동안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다 버렸죠. 가구도 대부분 처분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사하기 일주일 전 저는 휴대폰 대리점에 갔습니다. 번호 바꾸고 싶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명예 이전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새 번호로 바꾸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새 번호를 받았어요. 남편 것도 바꿨죠. 왜 번호를 바꾸는 거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더 이상 연락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번호 바꾸고 이사 가면 애들이 우릴 못 찾을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으로 동의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사하기 전날 저는 공증사무소에 갔습니다. 유언장 작성하고 싶어요. 공증인이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준비해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전액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공증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녀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려고요? 네,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과 무슨 일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냥 작성해 주세요. 공증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 완성됐어요. 저는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분 것도 하시겠어요? 네, 같은 내용으로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남편도 서명을 했죠. 공증사무소를 나오며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자식들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이사 당일이 왔습니다. 이사 짐센터를 불렀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작은 트럭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새 주소를 알려줬어요. 여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었죠. 알겠습니다. 짐을 다 싣고 떠날 때 저는 30년 살던 집을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함께 밥 먹던 식탁, 명절마다 모였던 안방.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추억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안녕. 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새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어요. 햇살이 잘 들어왔죠. 여보, 여기 괜찮은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죠?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저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인사를 하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디 사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식은 없어요. 우리 둘뿐이에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집에서 처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죠. 여보,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남편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약도 챙겨드리고 혈당도 체크했죠. 오늘 혈당이 좋네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살아요. 새 동네는 조용했어요. 사람들도 친절했죠.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는 자주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이거 제가 담근 김치예요.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과일을 사서 나눠드렸어요. 점점 이웃들과 친해졌죠. 6억 8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세가 50만 원, 생활비가 100만 원, 남편 병원비와 약값이 5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계산해 보니 28년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28년이면 충분해.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했어요. 남편 병이 더 악화되면 돈이 더 들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절약하기로 했습니다. 장을 볼 때도 꼭 필요한 것만 샀어요. 외식은 하지 않았죠. 옷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30년은 거뜬하겠어. 남편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후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혈당이 안정됐어요. 표정도 밝아졌죠. 여보, 나 요즘 몸이 좀 나은 것 같소?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는 기뻤습니다. 남편이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웃 할머니들과 산책을 다녔어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운동도 했죠. 운동하니까 좋네요. 할머니들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저도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만 돌보느라 제 건강은 소홀히 했었거든요.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하루하루였습니다. 자식들 생각은 안 했어요. 아니, 안 하려고 애썼죠. 가끔 수진이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때 제 손을 잡고 걷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지혜가 학교에서 상 타고 와서 자랑하던 모습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자. 이제 끝난 일이야.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아이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죠. 올해는 어차피 연락처도 바꿨으니 올 일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 둘이서 차례상 차리고 명절 보내요. 그럽시다. 저는 작은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송편도 빚고 나물도 무쳤어요. 차례를 지내며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이 인사 올립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모릅니다. 딸아,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제가 정말 행복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추석 당일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찾으려 했을까요? 아니, 찾지도 않았겠죠. 지난 몇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으니까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죠. 그날 저녁 남편과 단둘이 명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죠?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쓸쓸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 슈퍼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슈퍼 사장님한테만 살짝 새로운 번호를 알려줬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사모님, 저 슈퍼 사장이에요.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게 사모님 따님이 가게에 오셨어요. 어머니 찾으시던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요? 오늘
모른다고 했죠.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말해줄 순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가 저를 찾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와서 찾는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전화 한 통 안 하더니 이제 와서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남편 마음만 흔들린 것 같았어요. 이틀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예전 집 아래층에 살던 이웃이었어요. 언니, 저 3층에 살던 김 씨예요. 아, 김 씨.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 언니 아들분이 집 찾아오셨어요. 민준이까지요. 언제요? 어제요. 초인종 누르시길래 제가 나갔더니 엄마 어디 가셨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 가신 것 같다고 했죠. 연락처는 모른다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그렇고요. 이제 와서 뭐하러? 저는 씁쓸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 옛날 번호로 보낸 문자였어요. 제 폰은 해지됐지만 통신사에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전화 받아주세요. 집에 갔는데 이사 가셨다고 하네요. 연락 주세요. 저는 문자를 보고 있다가 지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생각도 없었죠.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지 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문자요? 스팸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친해졌고 남편과 평화롭게 지냈죠. 더 이상 자식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아이들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잊어버리자. 그 애들은 이미 우리를 버렸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었죠. 뭐 생각하세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아이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상처만 덧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매일 유언장을 생각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맡겨둔 그 유언장이요. 죽고 난 뒤 남은 돈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 문구가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잘한 거야. 우리를 외면한 자식들한테 줄 건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어요. 아이들 생각도 거의 하지 않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슈퍼 사장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죄송한데 또 전화드려요.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세 자녀분이 다 같이 가게에 오셨어요. 어머니 연락처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3명이 다요? 뭐라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막내 따님이 우시더라고요. 지혜가 울었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왜 밥을 안 먹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생각 때문이었어요. 3명이 함께 저를 찾았다는 게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왜 지금 찾는 거야? 그때는 전화도 안 받더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이웃 김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제 언니 자녀분들이 또 오셨어요. 3명 다요? 네, 초인종 계속 누르시길래 제가 나갔어요. 어머니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큰따님이 제발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가 부탁을 했다고요. 그 냉정하던 수진이가요.
혹시 새 주소라도 아시냐고 물으시길래 그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일주일 후 예전 동네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자녀분들이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무슨 일로요? 부모님 새 주소를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모님, 세 분 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이들이 울었다고요. 수진이가, 민준이가, 지혜가 울면서 저를 찾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진이가 처음 학교 갈 때 제 손을 꼭 잡았던 모습, 민준이가 아플 때 제 품에 안겨 울던 모습, 지혜가 상 타고 와서 웃던 모습. 그만 생각하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번엔 예전 집 경비 아저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몰라서 주변에 알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연락처를 남겼었는데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경비실 김 아저씨예요. 아,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자녀분들이 매일 오세요. 어머니 계신 곳 아냐고 물으시는데. 매일이요?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더니 요즘은 거의 매일 오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따님은 퇴근하고 오시고 아드님은 휴일 때마다 오시고 막내따님은 주말마다 오세요. 그래요. 사모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자녀분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찾아온다고요. 저를 찾아서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또 무슨 전화요? 이번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우릴 찾고 있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매일 예전 집에 찾아온대요. 우리 연락처 알려달라고.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거요? 모르겠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제 와서 왜 찾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전화도 안 받더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날부터 저는 매일 고민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주일 후 지혜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예전 집 주소로 보낸 편지였는데 새 집주인이 경비실에 맡겨뒀고 경비 아저씨가 제 번호를 기억해서 연락을 준 겁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엄마, 저 지혜예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도와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외면했어요. 꼴랑 15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외면하고 안 보내드렸어요. 알았다고 해놓고 거짓말했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연락 주세요. 엄마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가 후회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다음 날 수진이한테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학원비 핑계 대면서 엄마 외면했어요. 겨우 15만 원인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해요. 애들 학원 한 개만 줄였어도 됐는데.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빠는 괜찮으신지 너무 걱정돼요. 수진이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민준이한테서도 편지가 왔어요. 엄마, 저 민준이에요. 제가 간호사면서 아빠 병간호도 안 했어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정말 나쁜 자식이에요. 해외 연수 보내주실 때 꼭 보답하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됐네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발 연락 주세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세 통의 편지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모두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가? 남편이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애들이 정말 뉘우치는 것 같소? 그래도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15만 원 부탁했을 뿐인데 전화도 안 받았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요. 언젠간 깨달을 줄 알았소. 너무 늦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미 결심했잖아요. 우리끼리 살기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요. 밤마다 한숨을 쉬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 드세요. 입맛이 없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아이들의 글씨를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수가 줄었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마음이 어떠시오?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후회한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면 화가 나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우리 자식들이요. 알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대로 살읍시다.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요. 그날 저는 아이들의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대답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마다 남편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나갔죠. 이웃 할머니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편안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남편의 건강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혈당이 안정됐어요. 걷는 것도 조금씩 나아졌죠. 여보, 오늘 동네 한 바퀴 걸을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저는 남편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엔 10m도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100m도 걸을 수 있었어요. 대단해요. 정말 좋아지셨어요. 당신 덕분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새 집이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장 보러 가는 길도 외웠고 이웃들 이름도 다 알았죠. 아래층 할머니는 매주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이거 밑반찬이에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거 드세요. 저는 과일을 건넸습니다. 서로 챙겨주는 사이가 됐어요. 옆집 할아버지는 가끔 남편과 바둑을 뒀습니다. 형님, 오늘 한판 하시죠. 그럽시다. 남편이 즐거워했어요. 친구가 생긴 거죠. 저도 이웃 할머니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갈까요? 좋아요. 저는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반찬 잘 됐죠? 그래요. 당신 요리 솜씨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소? 저는 웃었습니다. 매일 하다 보니 늘었나 봐요.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이런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여보, 노을 보세요. 참 예쁘구먼. 우리는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고 노을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걸요. 여보,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요? 우리 행복하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있으니 행복하오. 저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 생각에 잠 못 이루지 않았어요. 후회도 하지 않았죠.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뒷산 오솔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지난 75년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죠. 제 인생은 없었어요.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요. 이게 맞는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책 다녀왔소? 네, 날씨가 좋더라고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그럽시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날 오후 저는 유언장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맡겨둔 그 문서요.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전액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저는 이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후회하든 말든 그건 아이들의 몫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너무 고마워. 갑자기 왜요? 그냥 고마워서 그러오.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줘서. 저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보가 있어서 제가 버텨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이들을 용서하지 않은 게 맞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아이들은 저를 외면했어요. 가장 힘들 때 저를 버렸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마음이 편안했죠. 더 이상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으니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사는 삶이 오히려 행복했어요. 우리 둘이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이 잠결에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바로 행복이었어요.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을 함께 먹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자식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요. 아니, 어쩌면 더 행복하게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요. 평생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